아니, 이봐요. 그렇게 멀뚱멀뚱 사람 물건 다 훑어보고 그냥 가면 어떡해? 아침부터 재수없게. 봄 기운이 완연했던 어느 평일 오후 한서연은 평소보다 조금 이른 퇴근길에 나섰습니다. 발걸음도 가볍게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동네 재래시장. 지하철역에서부터 풍겨오는 고소한 빵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뒤섞인 공기가 그녀에게는 정겨운 신호와도 같았어요. 오늘 저녁 서연은 사랑하는 남자친구 강민준을 위해 제법 근사한 저녁 식사를 준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와 서글서글한 눈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볼 때 유독 따스해지는 그 눈빛을 떠올리니 절로 입가에 미소가 감돌았죠. 시장은 언제나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좌판을 가득 메운 형형색색의 채소와 과일들, 골라, 골라, 오늘 물건 좋아요. 를 외치는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 흥정하는 손님들의 시끌벅적함까지 서연은 이런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대형마트의 편리함도 좋지만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재래시장만의 매력이 분명 있었거든요. 어이쿠, 예쁜 아가씨 왔네. 오늘 뭐 좋은 거 해 먹으려고? 단골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서연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아주머니. 오늘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걸로 좀 푸짐하게 차려보려고요.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저것 꼼꼼히 살피며 싱싱한 시금치 한 단과 애호박 하나, 그리고 매콤한 찌개에 빠질 수 없는 청양고추도 몇 개 골라 담았어요. 민주는 매운 음식을 곧잘 먹었기에 그녀의 요리에는 종종 청양고추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두툼한 목살을 파는 정육점 앞에서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이내 평소보다 조금 더 넉넉한 양을 주문했습니다. 민주는 고기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상상하니 서연의 마음은 이미 풍족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민준을 생각할 때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고 평화롭게 느껴지곤 했죠. 물론 가끔 그의 알 수 없는 통화 내용이나 주말에도 갑자기 잡히는 일들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서연은 애써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신에게 보여주는 한결같은 애정과 헌신적인 모습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으니까요.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자신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하고 다정한 남자였습니다. 장바구니가 제법 묵직해졌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후식으로 곁들일 과일을 사기 위해 과일 가게들이 즐비한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달콤하고 상큼한 과일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고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예쁜 과일들이 손님들의 눈길을 유혹하고 있었죠. 여러 과일 가게 중 유독 한 곳이 서연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다른 가게들보다 손님이 뜸해서인지 어쩐지 한산해 보이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매대 위에 진열된 과일들은 꽤나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특히 새빨갛게 익은 딸기가 유난히 탐스러워 보였죠. 플라스틱 투명 팩 안에 담긴 딸기들은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는 듯 했습니다. 민준 씨 딸기 좋아하는데 저녁 먹고 같이 먹으면 딱이겠다. 서연은 그런 생각을 하며 자연스럽게 가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녀는 딸기 한 팩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이리저리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겉으로 보이는 딸기들은 하나같이 싱싱하고 좋아 보였지만 팩 아래쪽에 깔린 것들은 상태가 영 아니었습니다. 몇몇 개는 이미 살짝 무르거나 심지어 하얀 솜털 같은 곰팡이가 희끗희끗 피어 있는 것도 같았죠. 이게 뭐지? 아래쪽은 왜 이래? 순간 서연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옆에 놓인 다른 딸기 팩도 들어 살펴보았지만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위에는 멀쩡한 상품을 올려두고 아래에는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숨겨 파는 전형적인 속임수 장사처럼 느껴졌어요. 기분이 살짝 불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과일들도 찬찬히 뜯어보니 사과는 표면에 윤기가 부족했고 포도는 알이 몇 개 떨어져 나가 있거나 시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진열된 모습만 번지르르했지 신선도는 전체적으로 떨어져 보였습니다. 서연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이런 과일을 제값 주고 살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발품을 팔면 분명 이보다 훨씬 더 좋고 싱싱한 과일을 파는 곳이 있을 터였죠. 그녀는 들었던 딸기 팩을 조용히 그리고 최대한 원래 있던 자리에 티나지 않게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괜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발길을 돌려 옆 가게로 향하려 했어요. 불과 한두 걸음 옮겼을까요? 아니, 이봐요. 그렇게 멀뚱멀뚱 쌀한 물건 다 훑어보고 그냥 가면 어떡해? 바로 등 뒤에서 마치 천둥이라도 치는 듯 크고 거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고함의 서연은 깜짝 놀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황급히 뒤를 돌아보자 과일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잔뜩 성난 표정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험악한 인상에 딱 벌어진 어깨, 그리고 불만으로 가득 찬 눈빛이 대번에 상대를 위축되게 만들 만한 모습이었죠. 바로 문제의 과일 가게 주인 박 씨였습니다. 네,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연은 너무 놀란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말을 더듬으며 되물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무언가 큰 실수를 저지른 건 아닌지 짧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히 잘못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물건을 살펴본 것 뿐이었으니까요. 그래, 당신 말고 여기 또 누가 있어? 살 것처럼 요리조리 뜯어보고 만지작거리더니 왜 그냥 가냐고. 사람 헷갈리게 장사 방해하는 거야. 지금 박 씨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말투는 노골적으로 시비를 거는 듯 했습니다. 순식간에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의 시선이 서연과 박 씨에게로 집중되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삽시간에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식의 공개적인 망신은 난생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아저씨, 저는 그냥 과일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은 것 같아서 다른 데 가보려고 했던 건데요. 그게 그렇게까지 잘못된 행동인가요? 서연은 당황스러움과 약간의 공포감을 애써 누르며 최대한 차분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대꾸하려 노력했습니다. 부당한 상황에 무조건 움츠러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과일 상태가 안 좋아? 이 아가씨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우리 집 과일만큼 싱싱하고 좋은 물건 쓰는 데가 이 시장에 또 어딨다고 지금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야. 박 씨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핏대까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의 억지스럽고 위협적인 태도에 서연은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상식적인 대화가 통할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죠. 제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과일을 살펴본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길어야 5초 정도 봤을까요? 5초? 야, 5초건 3초건 그게 문제냐? 살 것처럼 사람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는 물건 흠이나 잡고 그냥 쌩하고 돌아서는 게 잘하는 짓이냐고. 요즘 젊은 것들은 하나같이 왜 이렇게 경우가 없어, 경우가.
박 씨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서연에게 손가락질까지 하며 온갖 인신공격적인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만 반반하게 생겨서는 하는 짓하고는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던가 재수없게 아침부터 등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수준 낮은 말들이 여과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극심한 모욕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시울은 뜨거워지다 못해 금방이라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이런 식의 일방적인 막말은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거나 저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결국 서연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걷잡을 수 없는 억울함을 간신히 가슴속으로 사기며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이 자리에 더 있다가는 정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 맺혀 그렁거리고 있었어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필사적으로 참아내며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축축하게 젖어드는 손바닥의 감촉이 유난히 불쾌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처량한 뒷모습을 향해서도 박 씨의 저주 섞인 고함은 한동안 멈추지 않고 시장 골목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혹은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서둘러 외면하며 각자의 일에만 몰두하려는 모습들이었죠. 시장의 활기찬 소음 속에서 서연의 가냘픈 어깨는 더욱더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장 한쪽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낡은 건물 뒤편으로 몸을 숨기듯 들어선 서연은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조금 전 과일 가게 앞에서 겪었던 일은 단순한 말다툼이나 불쾌한 경험을 넘어선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자존심과 여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아무런 방어할 틈도 없이 쏟아졌던 무자비한 폭언들, 얼굴만 반반하게 생겨서는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 등등 박 씨가 내뱉었던 경멸과 조롱이 가득한 말들은 마치 귓가에 생생한 메아리처럼 반복해서 울려 퍼지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그저 물건을 살펴봤을 뿐인데 품질이 안 좋아 보여서 사지 않으려던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서연의 어깨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북받쳐 오르는 서러움과 억울함에 목이 메어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였어요. 행여나 누군가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볼까 두려워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장바구니는 이미 손에서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지만 그것을 추스를 경황조차 없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무색하게 그녀의 마음은 차갑고 어두운 그림자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시장의 활기찬 소음도 이제는 아득하게 멀게만 느껴졌죠. 한참을 그렇게 울었을까요? 조금씩 격한 감정이 잦아들자 문득 뇌리를 스치는 한 사람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강민준, 그녀의 남자친구. 이런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망설임도 찾아왔어요. 이런 일로 그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일 수도 있고 그가 알게 되면 괜히 일을 크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한없이 다정하고 젠틀했지만 한번 화가 나면 걷잡을 수 없이 무서워진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이 거대한 슬픔과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라도 이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죠. 서연은 떨리는 손을 더듬어 겨우 휴대폰을 찾아냈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손가락 때문에 잠금 해제도 여러 번 실패한 후에야 겨우 통화 버튼을 누를 수 있었습니다. 단축번호 1번. 민준의 번호였습니다. 길게 느껴지는 통화 연결음이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와 뒤섞여 불안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드디어 수화기 너머에서 익숙하고도 낮은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애써 눌러왔던 감정의 둑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흐윽, 민준 씨 흐엉. 서연은 결국 어린아이처럼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한없이 울기만 했죠. 그런 그녀의 울음소리에 수화기 너머의 민주는 순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주 짧은 침묵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평소의 부드러움은 사라진 낮고 다소 날카로운 음성이 그녀의 귓가에 와닿았습니다. 서연아, 한서연. 울지 말고 똑바로 말해. 무슨 일이야? 너 지금 어디 있는 건데?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보다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듯한 냉철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냉철함 속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걱정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서연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시장인데요. 시장 과일 가게에서 어떤 아저씨가 너무너무 무섭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서 서연은 울먹이며 간신히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고 문장들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조금 전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순간들을 그에게 전달하려 애썼습니다. 과일을 살펴보던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된 시비, 가게 주인의 일방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들, 그리고 그로 인해 느꼈던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까지 그녀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수화기 너머 민준의 침묵 또한 깊어졌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그의 침묵 속에는 거대한 분노가 응축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너무 사소한 일로 그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혹시 그가 자신을 유난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을지 하는 걱정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민준 씨 이런 일로 전화해서 그냥 제가 조금만 참으면 됐는데 너무 속상하고 분해서 저도 모르게.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런 서연의 말을 부드럽게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서연아. 내가 왜 참아? 그런 상황에서 참는 게 바보 같은 짓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평소의 장난기나 부드러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주 낮고 차갑고 그리고 무서운 분노가 느껴지는 음성이었죠. 서연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의 그런 목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그 과일 가게 정확한 위치 말해봐. 시장 어디쯤인데? 민주는 마치 취조라도 하듯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요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동요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밑바닥에 흐르는 격렬한 분노의 용암을 서연은 어렴풋이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 거의 끝쪽인데요. 큰 길에서 들어와서 생선 파는 골목 지나면 바로 모퉁이에 간판도 제대로 없어요. 그냥 과일만 밖에 잔뜩 내놓고 파는 그런 곳이에요. 아저씨 인상이 좀 험악하고. 서연은 기억을 더듬으며 최대한 자세하게 가게의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됐어. 알았으니까 너는 지금 당장 거기서 벗어나. 근처에 사람 많은 카페나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곧 그리로 갈 테니까. 아니, 내가 먼저 그 가게부터 들러야겠다. 너는 절대 그 근처에 다시 가지 말고 내가 연락할 때까지 안전한 곳에서 기다려. 알겠지?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거역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민준 씨? 그냥 일이 더 커지는 건 원하지 않는데.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어.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해결이라는 단어에 유독 힘을 주어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서 서연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지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거친 폭풍우 속에서 단단한 바위를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죠. 알겠어요.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요. 조심해요, 민준 씨. 전화를 끄는 민준의 표정은 그야말로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연을 안심시키려 애썼던 부드러운 기색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의 두 눈에서는 마치 시퍼런 불꽃이 타오르는 듯 이글거렸습니다. 감히 누가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서연에게 그런 끔찍한 모욕을 안겨주었단 말인가. 그것도 백주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시장 한복판에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부서져라 쥐어지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이미 차가운 분노와 함께 치밀한 계획으로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다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채 두 번 울리기도 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형님. 말씀하십시오. 수화기 너머에서는 긴장감이 역력한 절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애들 중에서 제일 쓸만한 놈들로만 골라서 중앙시장 앞으로 집합시켜. 최대한 빨리. 지체하지 말고. 그래, 아주 재미있는 일이 생겼다. 아주 재미있고 또 아주 중요한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그의 눈빛은 평소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봉인해 두었던 어둡고 위험한 야수가 서서히 발톱을 드러내며 깨어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서연의 눈물은 그 봉인을 해제하는 단 하나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민준의 간결하지만 무게감 있는 지시는 마치 조용히 퍼져나가는 수면 위의 파문처럼, 그러나 그 어떤 명령보다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조직의 말단까지 전달되었습니다. 평화롭고 나른해 보이던 도시의 오후 그 이면에 숨겨져 있던 어둠의 혈맥들이 일제히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죠. 강남의 고급 사무실에서 중요한 계약을 검토하던 신사부터 변두리 공업지대에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던 거친 사내, 심지어 한가로이 당구를 즐기거나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던 젊은 청년들까지 그들은 소속도 평소의 생활 모습도 제각각이었지만 형님의 호출이라는 단 하나의 공통된 신호 아래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쇳가루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몰고 다니던 차량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위압적인 엔진음을 울리며 도로를 질주하는가 하면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국산 중형차나 낡은 승합차도 목적지를 향해 바삐 움직였습니다. 차량 안에는 2명에서 4~5명까지 침묵 속에 혹은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추측하며 이동하는 사내들이 타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형님의 급작스러운 호출에 대한 긴장감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묘한 흥분감마저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민준이 특별히 쓸만한 놈들로만이라는 단서를 붙였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약속된 장소인 중앙시장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넓은 공터에는 이미 여러 대의 차량들이 속속 도착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내들은 서로 어색한 눈인사를 나누거나 혹은 익숙한 얼굴들끼리는 담배를 나눠 피우며 조용히 민준의 등장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제각각이었지만 하나같이 다부진 체격과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서 주변을 지나던 행인들은 본능적으로 그들로부터 멀찌감치 거리를 두며 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라도 쳐진 것처럼 그들이 모여있는 공간 주변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가장 먼저 민준의 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역시나 그의 복심이라 불리는 최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어서 언뜻 보기에는 대기업의 유능한 간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떤 맹수보다도 날카롭고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죠. 형님 오셨습니까?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다들 모이긴 했는데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최 실장이 민준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충성심과 민준에 대한 깊은 신뢰는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주변을 둘러보며 모여든 조직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10명 남짓, 그야말로 조직 내에서도 손꼽히는 정예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고는 최 실장이 재빨리 내민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깊게 빨아들인 담배 연기를 마치 무거운 시름처럼 허공으로 길게 내뿜은 후에야 그는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여자에게 손을 댄 놈이 있다.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등등한 분노의 무게는 모여있는 모든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짓누르기에 충분했습니다. 순간 공터에 모여있던 조직원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과 함께 험악한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떤 정신나간 놈이 감히 형수님께 그런 짓을. 그놈이 어디 있는 놈입니까, 형님? 당장 가서 아작을 내버리겠습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놈이로군요. 오늘 제대로 지옥 구경을 시켜줘야 합니다. 마치 기름통에 불이라도 붙은 듯 조직원들은 순식간에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민준의 연인인 서연은 단순한 형수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냉혹하고 때로는 무자비하기까지 한 민준을 유일하게 웃게 만들고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런 그녀를 건드렸다는 것은 곧 민준의 영린을 건드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준은 팔짱을 낀 채 그들의 분노에 찬 외침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침묵이 더욱 무서운 분위기를 자아냈죠. 한참 후에야 그는 손을 들어 그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오늘 너희들이 할 일은 간단하다. 구경이다. 네, 구경이라니요, 형님? 최 실장을 비롯한 조직원들은 의아함과 실망감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토록 급하게, 그것도 정예 멤버들까지 소집해놓고 고작 구경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그래, 구경. 아주 재미있는 구경이 될 거다. 하지만 내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명령이다. 알겠나? 민준의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은 비록 그의 진위를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절대 복종해야 하는 리더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그의 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럼 슬슬 구경하러 가볼까?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민준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윽고 검은색 세단과 SUV 차량 여러 대가 마치 사냥을 나서는 맹수들처럼 조용하면서도 위압적인 움직임으로 공터를 빠져나가 중앙시장을 향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의 행렬은 한낮의 평화로운 도시 풍경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보이지 않는 어둠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상인들과 손님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일상 속으로 아주 특별하고도 살벌한 손님들이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검은색 차량들은 중앙시장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이면도로에 차례차례 멈춰 섰습니다. 요란한 경적 소리나 급정거하는 소음 하나 없이 마치 물 흐르듯 부드럽게 주차를 마친 차량들에서 먼저 건장한 체구의 사내들이 내려 주변을 경계하듯 살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가장 안쪽에 주차된 세단의 뒷문이 열리고 민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가볍게 슈트 재킷의 매무새를 바로잡고는 아무 말 없이 시장 안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10명 남짓한 조직원들이 마치 잘 훈련된 경호원들처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조용히 따랐죠. 그들의 등장은 시장 입구의 번잡함 속에서도 단번에 이질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고 온갖 소리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민준과 그의 일행이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에서는 이상하리만치 대화 소리가 줄어들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잠시 멈칫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물살이 강한 물체를 만나면 양쪽으로 갈라지듯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들에게 길을 터주며 경계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흘끔거렸습니다. 특히 민준의 냉랭하면서도 강렬한 존재감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알려준 대로 시장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간 그들은 마침내 문제의 과일 가게 앞에 다다랐습니다. 간판도 없이 허름한 그러나 매대 위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들이 제법 그럴듯하게 진열되어 있는 가게였습니다. 과일 가게 주인 박 씨는 때마침 한 중년 여성 손님에게 너스레를 떨며 사과 몇 알을 봉지에 담아주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은 눈썰미도 좋으셔. 이게 오늘 아침에 막 들어온 제일 맛있는 사과라니까요. 한번 맛보면 다른 집 사과는 싱거워서 못 먹을걸. 박 씨는 특유의 과장된 말투와 허풍으로 손님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건네받고 거스름 돈을 내주던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르던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의 가게 앞에 멈춰선 불길한 그림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새로운 손님들이려니 생각했지만 그들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와 그리고 가장 앞쪽에 서 있는 민준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과 마주치자 박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의 심장이 이유 없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팔짱을 낀 채 매대 위에 진열된 과일들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탐침처럼 과일 하나하나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의 뒤에 도열하듯 서 있던 조직원들 역시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매대 위의 과일들을 향해 일제히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는 무표정하게, 어떤 이는 경멸감을 담아, 또 어떤 이는 마치 당장이라도 집어 던질 듯 험악하게 과일들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입을 열거나 과일에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무겁고도 섬뜩한 침묵만이 그들 사이에 흘렀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애써 태어난 척 다른 곳에서 과일을 정리하는 신용을 하며 그들의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등줄기에서는 이미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기 시작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자신이 젊은 여자에게 퍼부었던 폭언들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 여자와 관련된 사람들일까? 아니겠지.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2분이 지났을 때 박 씨 가게 주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흥정하는 소리,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했던 주변 상인들은 모두 입을 다문 채 혹은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며 이 기묘하고도 살벌한 대치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몇 눈치가 빠른 상인들은 이미 슬금슬금 자신의 가게 안쪽으로 몸을 숨기기도 했죠. 3분이 넘어가자 박 씨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이마와 콧등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입안은 바싹바싹 말라가 침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 같았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 듯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지금 아주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4분이 되었을 때 박 씨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리다 못해 거의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차라리 이들이 고함을 치거나 당장이라도 자신을 끌고 가서 혼내주기를 바랐습니다. 이런 식의 피를 말리는 침묵은 그 어떤 물리적인 고통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공포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다리를 벌벌 떨고 있었고 금방이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느새 공포와 함께 절망감이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분.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듯한 영원과도 같았던 5분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긴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 동안 민중과 그의 조직원들은 마치 밀랍 인형처럼 미동도 없이 오직 매대 위의 과일들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박 씨의 죄책감과 공포심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고문 도구였습니다. 시장 한복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에서 박 씨는 완전히 고립된 채 보이지 않는 형틀에 묶여 서서히 질식해가는 듯한 극한의 공포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비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지옥과도 같았던 침묵의 시간이 정점에 달했을 무렵 마침내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과일들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미 공포로 질려 거의 실신 직전의 상태에 이른 박 씨의 얼굴에 정확히 꽂혔죠. 민준의 입가에는 아주 옅고도 싸늘한 마치 잘 벼린 면도날 같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박 씨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한 극심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과일들 아주 잘 봤습니다. 민주는 나지막하지만 주변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선고처럼 박 씨의 귓전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민주는 더 이상
박 씨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마치 아무런 볼일도 없었다는 듯 무심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그림자처럼 서 있던 조직원들도 일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이대로 아무 일 없이 떠나려는 것처럼 보이자 박 씨는 자신도 모르게 아주 희미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습니다. 온몸을 짓누르던 거대한 압박감이 사라지는 듯한 착각과 함께 후들거리던 다리에 간신히 힘을 주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그 한순간의 안도감은 곧바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조직원들 중에서도 유난히 험악한 인상과 육중한 체구를 자랑하는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맹수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사내가 대열에서 벗어나 우뚝 멈춰 섰던 것입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 씨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찢어진 듯한 눈매에서는 노골적인 경멸과 함께 섬뜩한 살기마저 느껴졌습니다. 어이, 거기. 과일 팔아먹고 사는 양반. 사내의 목소리는 마치 땅바닥을 긁는 듯 낮고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시장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 씨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키며 바짝 긴장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를 짓누르던 공포가 다시금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것을 느꼈죠. 우리가 이렇게 대여섯 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몰려와서 자그마치 5분이 넘는 시간 동안 당신네 가게 과일들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는데 말이야.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하는 거냐, 이 말이야. 사내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천천히 박 씨에게로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상대를 비웃고 조롱하는 듯한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가 다가올 때마다 박 씨는 숨이 턱턱 막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 말이야.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젊은 아가씨가 있었지? 그 아가씨가 잠깐 뭐 한 5초나 봤을까? 그 아가씨한테는 아주 그냥 쌍욕을 해가면서 개처럼 지저대더니만 지금 우리는 뭐 무서워서 입이라도 꿰매놓은 벙어리처럼 구는 거냐. 이 말이다. 대답해봐. 이 자식아. 사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서 마지막에는 거의 포효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거친 욕설과 함께 그의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상대를 물어뜯을 듯한 흉흉한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박 씨는 그 엄청난 기세에 완전히 압도당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처참하게 떨군 채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린 것을 넘어 시퍼렇게 변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자신이 한없이 약해 보였던 젊은 여성에게 얼마나 오만하고 잔인하게 굴었던가. 그 모든 행동들이 이제 와서 수십 배, 수백 배의 공포와 모욕이 되어 자신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 이 개자식아.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아니면 진짜로 바지에 오줌이라도 지릴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냐? 이런 버러지 놈이 감히 누굴 상대로 장사를 한다고 그따위로 손님들한테 갑질이나 하고 다녔으니 오늘 아주 제대로 임자 만난 줄 알아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다시는 그 더러운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못하게 아주 작신을 내줘야 정신을 차릴 테냐? 다른 조직원들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가세하여 박 씨에게 차마 귀로는 듣기 힘들 정도의 온갖 저주와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쏟아내는 말들은 박 씨가 서연에게 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악랄하고 상스러웠으며 듣는 이의 영혼까지 철저하게 파괴해버릴 듯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박 씨는 차라리 그 자리에서 기절이라도 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극심한 공포와 치욕 속에서도 의식은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가게 매대 앞에 거의 무너지듯 주저앉아 있었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그들의 막말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소리만이 간헐적으로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이 끔찍하고도 일방적인 응징의 현장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다른 상인들과 손님들은 저마다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질려 서둘러 자리를 피하거나 고개를 돌려버렸고 어떤 이들은 평소 박 씨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속으로 불만을 품고 있었던 터라 은밀한 통쾌감을 느끼며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이라도 보는 듯 위험한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그 광경을 주시하고 있었죠. 민주는 여전히 조금 떨어진 곳에서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상황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도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고요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동정심이나 연민도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이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듯한 냉혹한 의지마저 느껴졌습니다. 박 씨의 과일 가게 앞은 순식간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처절한 무대가 되어버렸고 그의 비명과 절규 그리고 조직원들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한데 뒤섞여 한동안 시장의 소란스러운 소음을 완전히 뒤덮어버렸습니다. 그의 자존심과 오만함은 그렇게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민중과 그의 일행이 마치 폭풍처럼 쓸고 지나간 후 박 씨의 과일 가게 앞은 한동안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니, 정적이라기보다는 차마 말로 표현하기 힘든 무겁고도 어색한 침묵이었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지던 고함과 욕설, 그리고 박 씨의 처절한 신음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깊은 충격과 당혹감, 가리고 공포의 잔향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매대 앞에 초점 없는 눈으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몰골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땀과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값비싼 과일 위로 쏟아진 그의 오물은 역한 냄새를 풍기며 그의 몰락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죠. 그는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주변 상인들의 조심스러운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의 낮은 목소리로 시작된 속삭임이 점차 파문처럼 번져나가며 시장 전체가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대체 무슨 일이다냐. 박 씨, 저 양반 오늘 아주 제대로 임자 만났구먼. 쯧쯧. 아까 그 젊은 아가씨한테 너무 심하게 하긴 했지. 그래도 저건 좀 무서워서 살 수가 있나. 그러게 말이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렇게 대놓고 와서 사람을 아무리 그래도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얼굴 붉힐 일은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쉿, 말 조심해. 아까 그 사람들 딱 봐도 보통 내기들이 아니던데. 괜히 우리까지 불똥 튀면 어쩌려고 그래. 상인들은 저마다 목소리를 낮춰가며 방금 전에 끔찍했던 광경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대부분은 박 씨의 평소와나 무인격인 태도와 입이 험한 성격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내심 고소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백주대낮에 시장 한복판에서 벌어진 그 살벌한 응징의 방식에 대해서는 공포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민중과 그의 일행이 풍겼던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위압감은 그들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죠.
그들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시장에, 아니, 어쩌면 이 지역 전체에 새로운 힘의 질서가 생겨나고 있음을 말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박 씨는 비틀거리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온몸의 근육은 극도의 긴장과 공포로 인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볼 용기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 시선 속에는 동정보다는 경멸과 조롱, 그리고 약간의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극한의 수치심과 모멸감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의 과일 가게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가게 문을 아예 열지도 못했습니다. 집안에 틀어박혀 술로 밤낮을 지새우며 자신이 당했던 굴욕적인 순간들을 되새기고 또 되새겼죠. 민준이라는 이름의 사내, 그리고 그의 조직원들이 자신에게 퍼부었던 온갖 모욕적인 언사들과 경멸의 눈빛들. 그 모든 것이 생생한 악몽처럼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곤 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몸은 점점 더 야위어 갔습니다. 간혹 용기를 내어 가게에 나가보기도 했지만 예전처럼 손님을 끌거나 활기차게 장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시장 전체에 박 씨가 당한 일은 낱낱이 소문으로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마치 구경거리나 전염병 환자처럼 대했습니다. 그의 가게 앞을 지날 때면 노골적으로 손가락질을 하거나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고 몇몇 단골 손님마저 그의 가게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일들은 제대로 팔리지 않아 매대 위에서 썩어갔고 그 냄새는 박 씨의 절망적인 상황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이미 바닥을 치다 못해 땅속 깊이 파묻힌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몰락 속에서도 박 씨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시커먼 분노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살아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준이라는 사내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이었죠. 그는 자신이 당했던 모든 수모와 굴욕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이가 갈리는 소리를 내며 복수를 다짐했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놈들에게 몇 배로 되갚아주리라 맹세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무런 힘도 방법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복수심이야말로 그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버텨내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의 오만함 대신 도끼 서린 음험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서연은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심한 몸살을 앓아야 했습니다. 시장에서의 끔찍했던 경험과 그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낯선 사람의 큰 목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곤 했죠. 민주는 그런 서연의 곁을 밤낮으로 지키며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앞에서 한없이 약하고 여린 모습을 보이는 서연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고 동시에 박 씨에 대한 분노를 더욱더 키워갔습니다. 민준 씨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저 때문에 괜히. 서연은 기력이 조금 회복되자 민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감과 미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내가 왜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그런 일을 겪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고맙다는 말도 하지 마. 내가 내 여자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민주는 서연의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민준의 모습에서 한편으로는 든든함과 고마움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과격하고 냉혹한 일 처리 방식은 그녀가 평소에 알던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민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에게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 어둡고 위험한 세계가 존재하는 것만 같았죠. 그 아저씨는 이제 괜찮겠죠?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박 씨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지만 그가 겪었을 공포와 수치심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런 서연의 말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쩐지 서늘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서연아. 그 사람은 이제 다시는 너한테 그리고 다른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도록 확실하게 마무리할 생각이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박 씨를 이대로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철저하게 응징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 남자의 세계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곳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그녀의 마음에 작은 불안의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민주는 그런 서연의 미묘한 심경 변화를 눈치챘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그녀를 더욱더 세게 끌어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여자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악역이라도 기꺼이 자처할 것이라고. 그리고 박 씨에게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려줄 생각이었죠. 자비란 없었습니다. 시장에서의 끔찍했던 사건과 그 후 며칠간 알았던 몸살은 서연에게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전에 그녀가 다소 내성적이고 낯선 사람과의 갈등 상황을 극도로 회피하려는 성향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려는 용기가 생긴 듯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사람 많은 곳이나 시끄러운 장소에 가면 그때의 트라우마가 떠올라 가슴이 두근거리고 긴장되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무조건 피하거나 움츠러들지만은 않았죠. 어느 날 오후 퇴근길에 오른 서연은 회사 근처 빵집에 들렀습니다. 평소 그녀가 즐겨 찾던 곳이었는데 그날따라 계산대 앞에 줄이 유난히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겨우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갑자기 한 중년 여성이 새치기를 하며 그녀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아, 미안해요. 제가 좀 급해서요. 빵 하나만 얼른 계산하고 갈게요. 여성은 미안하다는 말과는 달리 너무나도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연은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양보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시장에서의 박 씨 얼굴과 그의 부당했던 행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입이 먼저 열렸죠. 저기요, 아주머니. 다들 순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아무리 급하셔도 이렇게 새치기 하시는 건 예의가 아니죠.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새치기를 한 여성은 물론이고 주변에서 줄을 서 있던 다른 사람들, 그리고 계산을 하던 점원까지 모두 놀란 눈으로 서연을 쳐다보았습니다. 서연 자신도 내심 조금 놀랐지만 이번에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치기를 한 여성은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얼굴을 붉히며 아무 말 없이 다시 줄 맨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은 서연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의 뜻을 표하기도 했어요. 서연은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과 함께 스스로에 대한 작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부당함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민준의 영향이자 그날의 사건이 가져다 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한편 민준은 서연을 안전하게 지켰다는 안도감과 함께 자신의 존재 방식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연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삶은 철저하게 힘의 논리와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거친 세계였습니다. 그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는 때로는 냉혹하고 무자비해져야만 했죠. 하지만 서연을 만나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는 처음으로 평범하고 따뜻한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러나 이번 박씨 사건은 그에게 다시 한번 냉혹한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손을 씻고 평범하게 살려 해도 세상은 여전히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 즉 힘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자신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서연은 그날 시장에서 더 큰 봉변을 당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그는 아찔해졌습니다. 그는 서연에게만큼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으로 인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과 서연을 위협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그 뿌리까지 철저하게 뽑아버려야 한다는 본능적인 생존 감각 또한 그의 내면에서 강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과 악, 평범함과 비범함, 사랑과 배신. 그 경계선 위에서 민주는 홀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종종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서재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 위에는 그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와 책임감이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죠. 서연은 그런 민준의 내면적 갈등과 고민을 어렴풋이나마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 앞에서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가끔씩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가는 깊은 고뇌와 어두운 그림자를 그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직접적으로 그의 고민에 대해 캐묻거나 부담을 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편안하게 기댈 수 있도록 늘 변함없는 미소와 따뜻한 지지를 보내주었죠. 어느 날 저녁 함께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던 중 민준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자 서연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 씨, 무슨 힘든 일 있어요? 나한테는 말해도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민준은 그런 서연의 손을 마주 잡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요즘 생각이 좀 많아서 그래. 혼자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아요. 내가 옆에 있잖아요. 민준 씨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항상 당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연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에는 그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가 가득 담겨 있었죠. 민준은 순간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에게
이런 무조건적인 지지와 위안을 준 적은 없었습니다. 서연의 존재는 그에게 어둠 속의 등대와도 같았고 거친 폭풍우 속의 안식처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힘껏 안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와 따뜻한 체온이 그의 모든 불안과 고독을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정말 고맙다. 그의 목소리는 살짝 잠겨 있었습니다. 서연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는 민준에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힘이자 위안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이 여자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반드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리라고. 설령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어두울지라도 그녀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이미 한 줄기 밝은 빛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빛을 지키기 위해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싸워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박 씨가 민준 일행에게 처참한 굴욕을 당하고 시장에서 거의 매장되다시피 한 지 한 달여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술과 증오심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의 과일 가게는 찾는 손님 하나 없이 파리만 날렸고 싱싱했던 과일들은 그의 절망처럼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져 갔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그를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혹은 노골적으로 경멸의 눈빛을 보내기 일쑤였죠. 박 씨는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오직 민준에 대한 복수심 하나만을 이정표 삼아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박 씨의 거의 폐허나 다름없는 과일 가게에 검은색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낯선 사내 두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경호원처럼 빈틈없는 자세와 냉랭한 눈빛을 하고 있었죠. 박 씨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잔뜩 경계했지만 사내들은 의외로 정중한 태도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사장님. 저희는 이 구역 상권을 새로 관리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차 들렀습니다. 선두에 선 날카로운 눈매의 사내가 부드럽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씨는 그들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알 수 없는 말에 어리둥절했지만 일단은 조심스럽게 그들의 정체를 물었습니다. 새로운 구역 관리자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태껏 그런 건 없었는데. 사내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장님. 세상은 늘 변하는 법이니까요. 저희는 사장님들께서 편안하게 장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꾸준 일들을 대신 처리해 드리고 그 대가로 아주 약간의 성의만 받고 있습니다. 일종의 상부상조라고나 할까요? 그들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백했습니다. 보호비를 요구하는 것이었죠. 박 씨는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어떤데 감히 보호비까지 뜯어가려 한단 말인가. 하지만 그는 차마 그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얼마 전 민준에게 당했던 끔찍한 경험이 아직도 생생한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다시 힘있는 자들에게 밉보였다가는 정말로 끝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제 가게는 지금 장사가 거의 안 됩니다. 하루에 과일 한두 개 팔기도 어려운 형편인데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박 씨는 최대한 비굴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사내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사장님의 딱한 사정은 저희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큰 부담을 드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규율과 원칙이 있습니다. 매달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성의를 보여주시면 저희는 사장님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쩌면 사장님께서 겪고 계신 다른 어려움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사내의 마지막 말은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다른 어려움에 대한 도움. 박 씨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혹시 이들이라면 민준에게 복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터무니없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물론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복수심에 눈이 먼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당장 돈을 마련할 길은 막막했지만 어떻게든 구해보겠다고 약속했죠. 사내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고 박 씨는 그들이 떠난 자리에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절망감과 함께 아주 위험하고도 뒤틀린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박 씨는 보호비를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이미 신용은 바닥난 지 오래였고 주변 상인들 중 누구도 그에게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해서는 안 될 마지막 선택, 즉 사채에까지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살인적인 이자를 감당할 자신은 없었지만 당장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고 언젠가 이 새로운 조직을 이용해 민준에게 복수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이성은 이미 복수라는 망상에 잠식되어 마비된 상태였죠. 몇 달 동안 박 씨는 매달 꼬박꼬박 거액의 보호비를 상납했습니다. 가게 수입은 거의 없다시피 한데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그의 재정 상태는 그야말로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고 밤에는 잠 못 이루며 술로 고통을 달랬습니다. 그의 몰골은 점점 더 초췌해져 갔고 눈빛은 광기에 가까운 집착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민준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의 망상만이 그를 간신히 살아있게 만드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이 이 새로운 조직의 힘을 빌려 민준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상상을 하며 잠들곤 했습니다. 그 상상 속에서만큼은 그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상상과는 정반대로 더욱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을 뿐이었죠. 그는 자신이 파놓은 복수의 함정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박 씨가 정체불명의 검은 양복 사내들에게 보호비를 상납하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서너 달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죠. 가게는 문만 열어놓았을 뿐 찾는 손님 하나 없는 유령 가게나 다름없었고 매일같이 불어나는 사채 빚은 그의 목을 더욱더 세게 옥죄어 왔습니다.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 앙상하게 마른 그의 몸과는 대조적으로 민준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은 그의 영혼을 좀먹으며 더욱더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는 마치 지옥의 불구덩이 속을 걷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어김없이 보호비를 수금하러 검은 양복의 사내 2명이 박 씨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박 씨는 이미 그들의 방문이 익숙하다는 듯 초점 없는 눈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달에도 돈을 마련하기 위해 그는 또 다른 사채업자에게 손을 벌려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고통이 언젠가 민준을 향한 복수로 이어질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 하나로 버티고 있었죠. 이번 달 것도 준비해 두셨겠죠, 박 사장님? 늘 그렇듯 날카로운 눈매의 사내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박 씨는 말없이 품 안에서 꾸깃꾸깃한 돈 봉투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사내는 돈 봉투를 받아 내용물을 확인하는 듯 하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 사장님. 사장님처럼 이렇게 꼬박꼬박 약속을 잘 지켜주시니 저희도 일하기가 참 편합니다. 사내의 빈정거리는 듯한 말투에 박 씨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입구 쪽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지더니 박 씨가 그토록 증오하고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어이구, 우리 박 사장님. 그동안 내 밑에 있는 아우들 용돈까지 챙겨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네. 박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게 입구에는 싸늘하고도 조롱기 가득한 미소를 머금은 민준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양옆으로는 그동안 자신에게 보호비를 뜯어가던 바로 그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마치 충직한 부하들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준 씨 당신이 어떻게? 박 씨의 입에서 간신히 새어나온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왜 민준이 저들과 함께 있는 것이며 저들은 왜 민준에게 깍듯이 대하는 것인가? 수많은 물음표들이 그의 뇌리를 어지럽게 맴돌았습니다. 민준은 박 씨의 그런 혼란스러운 표정을 즐기기라도 하듯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 사장, 아직도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시나 본데 내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지. 그동안 당신한테 매달 꼬박꼬박 돈 받아가던 이 친구들 다 내 식구들이야. 당신이 그토록 증오하고 복수하고 싶어 했던 바로 나 강민준의 사람들이라고. 이해가 좀 되시려나? 민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박 씨에게 그 어떤 무력보다도 더 큰 충격과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복수를 위해 민준에게 대항할 힘을 키우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상납했던 그 모든 돈들이 결국에는 민준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믿었던 유일한 동아줄이 사실은 자신을 올가매는 교수형 밧줄이었다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한 것이죠. 아, 박 씨의 입에서는 더 이상 의미 있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맸고 온몸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복수심에 눈이 멀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었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철저하게 농락당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희망까지도 산산조각 내버린 잔인하고도 완벽한 복수국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왜 억울해? 분해? 당신이 내 여자한테 했던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안 그런가? 민주는 박 씨의 턱 밑까지 다가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 씨는 그 시선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절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축 처져 있었죠. 그 순간 박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도 분노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파멸에 대한 처절한 절망의 눈물이었죠. 결국 박 씨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초라한 과일 가게 안에는 승자의 냉정한 미소와 패자의 비참한 몰락만이 선명한 대조를 이루며 남겨졌습니다. 그의 가게는 이미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고 그가 짊어진 사채 빚은 평생을 이래도 갚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액수였습니다. 박 씨의 인생은 그렇게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민준 앞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그날 이후 그는 시장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의 과일 가게는 며칠 지나지 않아 텅 빈 공간으로 변해버렸죠. 가게 안에 남아있던 얼마 되지 않는 집기들과 썩어가는 과일들은 누군가에 의해 말끔히 치워졌고 그 자리에는 을씨년스러운 적막감만이 감돌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처음 며칠 동안은 박 씨의 행방에 대해 궁금해하며 서로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존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비참한 이야기는 흉흉한 소문이 되어 시장 구석구석을 떠돌았습니다. 그가 민준이라는 무서운 인물에게 찍혀 철저하게 몰락했고 엄청난 사채, 빚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야반도주를 했거나 혹은 어디선가 객사했을 것이라는 둥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죠. 실제로 몇몇 상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 근처 허름한 골목길에서 남루한 행색으로 구걸을 하거나 폐지를 줍는 박 씨를 목격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시장에서 제법 목소리를 높이며 오만하게 굴었던 그가 이제는 그림자조차 희미한 노숙자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의 최후는 너무나도 비참했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시장 상인들은 대부분 혀를 차면서도 한편으로는 민준이라는 인물의 냉혹함과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다시 한번 몸서리를 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박 씨의 몰락을 통해 양육강식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똑똑히 목격한 셈이었죠. 서연 또한 박 씨의 비참한 최후에 대한 소식을 민준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몹시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박 씨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느꼈던 분노와 억울함은 이미 희미해진 지 오래였고 이제는 그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과 함께 민준의 일 처리 방식에 대한 알 수 없는 씁쓸함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물론 박 씨가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분명했지만 한 인간을 이토록 철저하게 파멸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그녀는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준 씨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거예요? 그 사람 물론 나한테 정말 나쁜 짓을 했지만 그래도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용기를 내어 민준에게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은 와인 잔을 기울이며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내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세상에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 그리고 한 번 악연을 맺은 상대에게는 두 번 다시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본보기를 보여줘야 하는 법이고, 그게 내가 살아온 방식이고 또 너를 지키는 방식이야. 그놈이 너한테 했던 짓을 생각해봐. 만약 내가 없었다면 너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을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고한 정당성과 함께 서연을 향한 강한 보호 본능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동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이런 식의 피해 복수가 아니라 조금 더 평화롭고 상식적인 해결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민준의 어둡고 냉혹한 단면을 마주할 때마다 자신과 그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벽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 벽은 너무나도 높고 두꺼워서 그녀의 힘으로는 도저히 허물 수 없을 것만 같았죠.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미묘하고도 불편한 침묵이 흐르곤 했습니다. 한편 박 씨의 몰락 사건과 함께 민준이 이 지역 상권을 은밀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소문은 조용하지만 빠르게 다른 경쟁 조직들의 귀에도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이 지역은 특별한 주인이 없는 여러 군소 조직들이 각자의 영역을 지키며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라는 강력한 신흥 강자의 등장은 그 모든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변수로 작용하기에 충분했죠. 특히 최근 몇 년간 호시탐탐 이 지역으로의 세력 확장을 노리고 있던 흑사파라는 악명 높은 조직은 민준의 존재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민준이 박 씨를 처리한 방식을 통해 그의 잔인함과 치밀함을 파악했고, 동시에 그가 아직 이 지역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민준의 영역을 빼앗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죠. 어느 어두운 밤, 흑사파의 두목으로 알려진 독사는 자신의 은신처에서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름처럼 독하고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죠. 새파랗게 젊은 놈 하나가 겁도 없이 우리 구역에 발을 들여놓은 모양인데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겠지. 그놈이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닥의 룰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준비들 해라. 조만간 아주 재미있는 사냥이 시작될 테니까. 독사의 음흉한 명령과 함께 시장 주변에는 또 다른 어둠의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박 씨라는 내부의 적을 제거했지만 이제는 훨씬 더 강력하고 위험한 외부의 적들과 맞서 싸워야 할 운명에 놓인 것입니다. 그와 서연의 앞날에는 또다시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두 사람의 사랑과 신뢰는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